안녕하십니까, 정관영입니다. 지난해 2020년 가을에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아동학대 살인사건이 서울에서 일어났죠.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입양했을 때 8개월의 여자아이를 입양 부모가 장기간 심하게 학대를 해서 그 입양한 지 8개월 후인 그 16개월이 되었을 때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아주 그런 끔찍한 그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동 학대에 대한 그 경각심, 또 우리 사회의 심각한 아동 학대 문제가 새삼 다시 또 주목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동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양육 책임이 있는 부모나 가정의 문제이겠죠. 그러나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또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그 저출산, 결혼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결혼 또는 뭐 미혼 또는 비혼 등으로 인해서 이제 결혼율이 낮아지고 또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지금 우리 인구가 지난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데드크로스가 났죠. 출세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이제 데드크로스가 나서 이제 인구 절벽으로 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아동들이 좀 더 건강하고 또 활발하게 자랄 수 있는 이 사회적인 어떤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1월부터 지산동원 주최로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강좌인 향적산 문화학교 올해 2회가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 2회 이제 3회차 이번 달 3월 27일에 한 3회차 강의는 아동 이해와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이제 서울 기독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김영태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셨고요. 김영태 교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아동 청소년 복지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노력하시고 또 학교에서 연구하신 교수님입니다. 오늘 김영태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동 이해와 자녀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형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찬성하는 이유가 있고 반대하는 이유가 있겠죠. 저는 조금 다른 이유로 사형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사형제도는 악마를 잡아서 천사를 죽이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형제도에 대해서 한참 관심이 많을 때 사형수들에 대한 그런 그 기사, 그런 글들을 모아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사형수들이 처음에 범죄를 저질러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래서 복역을 시작하면은 그 눈빛이나 그들의 증오심에 불타는 그런 마음이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살이에 차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에 구속되어서 복역을 시작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형수가 되어서 뭐 대부분은 바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짧게는 몇 년부터 길게는 몇십 년까지 사형이 집행이 이루어진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운이 좋은 것인지 몇십 년의 시간을 사형수로 살다가 그러다가 사형이 집행될 쯤 되면은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서 처음에 구속되어서 복역을 시작했던 때와는 다른 정말 살이에 찼던 그러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정말 천사 같은 모습으로 자기의 마지막 사형장에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한번 읽었던 기사를 보면은 어떤 곳을 방문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곳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잠든 자리를 정갈하게 정돈을 하고 베개를 한쪽에 정갈하게 놓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감사하면서 밥 먹으러 가는 도중에도 혹시나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벌레라도 밟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지나가면서 그런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만 들으면 아마 그곳은 수도원 같은 곳에서 수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사형수들이 사는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고 한때 잘못을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뉘우칠 기회만 있다면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천사 같은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인을 해서 흉악범으로 잡혀서 악마 같은 존재로 잡혀서 그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스스로의 삶을 반성하고 무언가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서 결국 사형장에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은 천사 같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악마를 잡아서 천사를 죽이는 제도가 사형제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런 처음 아이 자녀의 어떤 교육, 양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사형제도를 먼저 꺼낸 이유는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아이들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형제도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답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먹는 음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주거 조건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이 키우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이 키우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아이들이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아이가 사랑을 받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마 동아방송 동아 채널에서 채널A라고 하는 방송에서 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기에 어려움을 겪어서 거기에서 오은영 박사님이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저도 즐겁게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면 거기까지 나오셨겠어요. 참으로 TV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얼마나 아이를 사랑하면 그러한 프로에 나오겠어요. 그러나 오은영 박사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그 부모님들이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이를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아이의 여러 가지 정서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이를 처음 키워보는 거니까요. 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면 어떤 방법이 더 나은 양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가지는 아이한테 사사건건 간섭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이죠. 야, 너 그거 하지 마. 야, 너 지금 밥 먹을 시간 됐어. 야, 너 왜 지금 공부 안 해? 왜 지금 숙제 안 해? 너 학교 가야지. 왜 세수 안 하니? 빨리 가서 씻어. 항상 사사건건 간섭을 하는 그런 경우죠. 또 한 가지는 완전 방임을 하는 겁니다. 애가 학교가 갈 시간이 돼도 그냥 늦잠을 자고 그래도 놔두고 컴퓨터 게임을 밤새 해도 놔두고. 자, 두 가지 방법 물론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만약 이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사건건 간섭하는 양육 방식과 완전히 방임하는 양육 방식. 아마 정답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방임하는 쪽이 아이에게 좀 더 나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모두는, 특히 아이들은 자기에게 더 좋은, 자기가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그것을 선택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고 스스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간섭을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자기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방임을 하면, 물론 완전한 방임을 할 경우 아이는 자기가 너무 일탈되었을 때, 가야 할 길에서 너무나 이탈되었을 때 그것을 조언해 줄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방임이 되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할 기회는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적당한 정도의 간섭과 적당한 정도의 방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개인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상황 또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타고나는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자를 받고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사람마다 갖고 있는 독특한 자기만의 기질, 특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서 아이들은 엄마 또는 아빠의 성격을 닮죠. 이런 것들이 기질적인 요인들이죠. 그런데 이 기질은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겁니다. 나의 선택과 무관하게 우리는 태어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태어나고 그 영향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하고 영향 아래서 살아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 또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국집에 가서 오늘 짜장면을 먹을까 아니면 짬뽕을 먹을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해보죠. 내가 짜장면을 먹기로 결정했다 또는 짬뽕을 먹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나의 입맛 또는 그동안 나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나의 어떤 선호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크죠. 즉 상황적인 요인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조차도 사실은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완벽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쨌거나 대부분의 상황, 대부분의 환경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아시는 또 다른 어떤 목사님이 만나기만 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나는 정말 죽어야 되는데 난 정말 죽어야 돼. 나 같은 사람은 정말 살면 안 돼. 죽어야 돼. 이런 얘기를 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죽어야 되냐고 그렇게 여쭈었더니 나 같은 사람은 정말 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을 뜨면 오늘은 꼭 죽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한대요. 또 하루를 어떻게 넘겨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가 되면 내가 오늘은 정말 꼭 죽어야지. 날마다 나는 오늘 죽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을 한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딱해서 왜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내가 언제부터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라고 기억을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분의 어머님이 그 목사님한테 맨날 하는 말이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라 라는 얘기를 했었대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목사님이 지금 내가 죽어야겠다는 생각은 목사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머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어머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각입니다. 떨쳐내십시오 라고 권고를 하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님한테 맨날 너 같은 놈은 나가 죽어라 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내가 죽어야겠다는 그 생각은 진정한 나의 모습입니까?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죽기로 결정을 해야지 라고 하는 스스로 하는 선택, 스스로의 결정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와 같이 어머님의 영향, 부모님의 영향, 특히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의 영향에 크게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 기질도 선택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우리의 부모님이나 내가 처해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데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을 내가 결정하지도 못했고, 그렇다면 기질과 상황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우리의 인생에서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그 작은 나의 선택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그 작은 선택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사 결과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서울과 덴마크의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간단한 설문을 했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만족한다, 또는 뭐 보통이다,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을 오고 가는 거리의 사람들 중에 53%가 나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덴마크 코펜하겐의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 중에는 무려 93%의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53대 93, 굉장히 큰 차이죠. 거의 2배 가까운 사람이 코펜하겐에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라고 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응답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거리에 오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53%의 사람들이 만족한다라고 답을 했고, 나머지 47%는 보통이거나 또는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반면에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는 93%라는 사람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여러분이 똑같은 부모님,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서울이 아닌 또는 대한민국이 아닌 코펜하겐 또는 덴마크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가능성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이 덴마크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행복할 확률은 거의 93%, 95%, 거의 그 사람이 행복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대략 반 정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가 크게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은 부분은 사실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앞에 보여드리는 글은 멜린다 게이츠라고 하는 빌 게이츠의 아내분이 한 책에서 쓴 글을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제가 어느 그 신문 기사에서 이 책을 읽기 전에 빌 게이츠와 그의 부인인 멜린다 게이츠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두 부부는 날마다 잘 때마다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 우리는 너무 운이 좋아. 우리처럼 운이 좋은 사람이 없어. 아, 정말 우리는 너무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밤에 잠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빌 게이츠처럼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고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나는 행운이다, 행운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 참 정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특출난 점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의 아내인 멜린다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부는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을 부풀리고 왜곡시킬 수 있다. 특히 돈이 곧 능력을 말해준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그렇다. 빌은 성공을 위해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일했고 위험을 감수했으며 희생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공에 또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다. 바로 운이다. 절대적인 운. 언제 태어났는가? 부모가 누구인가? 어디서 자랐는가? 어떤 기회들이 주어졌는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이런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지 않는다. 이것들은 우리 노력과 상관없이 주어진다. 빌 게이츠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나의 성공의 대부분은 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부모님에게 똑같은 마을에서 똑같은 그런 IQ를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빌 게이츠가 태어났는데 그가 태어난 1950년대가 아닌 그보다 한 10년 또는 20년 전에 그가 태어났다고 해봅시다. 그에게는 결코 지금과 같은 그런 성공이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난 시기에 컴퓨터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맞아떨어져서 빌 게이츠가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OS 프로그램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죠. 빌 게이츠의 성공이 상당 부분 운에 있었다. 행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12살 된 상민이란 아이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2살이면 뭐 초등학교 한 5, 6학년, 고학년 정도 된 나이죠. 여전히 어린 아이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한 5, 6학년밖에 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가 엄마를 때리고 엄마에게 위협을 가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문을 막 부수려고 하고 기물을 파괴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기다란 그런 그 봉 같은 걸 갖고 다니면서 막 휘두르고 다니고 여러분들은 이런 아이를 혹시 보신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런 못된 녀석이 있나? 아니 엄마를 때려? 저런 못된 녀석 아주 혼쭐을 내줘야지. 저런 아이는 아주 그냥 아주 뭘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버릇을 고쳐놔야 돼. 아마 이런 생각을 우리는 대부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폭력성, 상민이라는 12살짜리 아이의 폭력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우리 눈에 그저 보이는 것은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가 보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판단을 하게 되죠. 폭력을 휘두르니까 저 나쁜 거야. 엄마를 때리니까 저 못된 녀석이야. 라고 우리는 즉각적인 판단을 하지만 그 아이가 왜 저런 폭력성을 갖게 되었을까를 만약 우리가 캐 들어간다면 그 아이의 또 다른 모습을 그 아이가 자라온 환경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 방송 프로에서 이 상민이라는 12살짜리 아이가 폭력적인 모습을 취재를 하다가 나중에 그 주변 사람들, 할머니, 동네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를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민이는 어릴 때부터 그 엄마가 가난하고 아버지와 따로 살면서 그 엄마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상민이라는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안아달라고 그러면은 귀찮고 힘드니까 안아주지 않고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나 힘드니까 엄마 우리 너무나 힘들어서 엄마가 카드빚 못 갚으니까 우리 잡혀가서 사형당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럴 바엔 차라리 우리 자살하자. 이런 얘기를 아이가 심지어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엄마는 이 아이의 그러한 감정, 정서를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고 전혀 그것을 다루어주지 않고 그 아이를 심지어는 말을 안 듣는다고 맨날 때리고 그러다 어느 날은 추운 겨울날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산으로 데리고 가서 그 추운 날 옷을 다 발가벗겨서 나무에 꽁꽁 묶어 놓고 내려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어린 상민이라는 아이는
혼자서 그 무서운 산속에서 추위에 떨다가 겨우 묶인 줄을 풀고 집으로 돌아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살짜리 어린 아이 상민이의 폭력성은 사실은 엄마와 아빠가 같이 살지 않고, 그래서 상민이에게 필요한 사랑을 충분히 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 엄마가 상민이에게 휘둘렀던 폭력, 그것이 바로 12살짜리 어린 아이 상민이의 폭력성의 기원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다면 상민이란 아이가 폭력적이라고 해서 그 폭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상민이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겨우 12살, 12살이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된 12살짜리 상민이라는 아이. 이 아이가 얼마나 폭력적인지 몰라요. 엄마를 막 폭행을 하려고 하고, 문을 막 다 부수려고 하고, 집기를 다 부수려고 하는 굉장한 폭력성을 보이고 있어요. 과연 이 아이의 폭력성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자,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이야기 아닌가요? 12살짜리 상민이라는 아이가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폭력성을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가난한 가정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엄마로부터 받은 폭력이 바로 그 원인이었다는 사실이죠. 많은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또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컨트롤 V다. 그리고 엄마나 아버지, 부모님은 컨트롤 C다. 부모님을 컨트롤 C해서 아이한테 컨트롤 V 해서 갖다 붙이면 바로 그것이 자녀의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구 잘 아실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것이 아프리카의 격언인데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이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님의 영향이 가장 크지만 부모님만 갖고 되는 건 또 아니라는 것. 1999년 미국의 콜로라도주에 콜럼바인이라고 하는 지역의 콜럼바인 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에릭과 딜런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을 앞둔 두 학생이 총기와 수류탄 등을 들고 아침에 학교에 가서 학교에 난사를 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총기 난사로 선생님 한 명을 포함한 13명이 사망했고, 이 두 아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총 1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딜런의 어머니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그 사건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에 떨리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모두가 생각을 했겠지만 저 역시도 이 두 아이의 가정은 도대체 어떤 가정일까? 부모님들은 도대체 어떤 부모님일까? 얼마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으면, 어린 시절부터 제대로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으면 이런 아이가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딜런의 엄마가 하는 이야기는 그 딜런의 가정은 너무나도 평범했고 너무나도 정상적인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엄마는 그 일을 겪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딜런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여러 전문가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물어볼 수가 없었죠. 결국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정에서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가정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었다는 그러한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두 아이가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랑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내 주변의 이웃, 우리 마을에 사는 다른 아이들이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또한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한 아이가 망가지는 데에도 온마을이 필요하다. 사실 아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격언이 있고, 그리고 한 아이가 망가지는 데도 온마을이 필요하다. 이것은 격언은 아니지만, 저는 요즘에 연속해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보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부모의 학대만으로 아이가 결코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아동학대로 한 아이가 사망을 했을 때 그 사고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했더니 적어도 7, 8번, 9번, 10번 정도의 그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같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아이가 사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작년 10월에 있었던 정인이라고 하는 입양된 아이가 사망한 사건 잘 아실 겁니다. 무려 4번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같이 그 아이를 구해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부모가 학대를 한 것은 명백하지만,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그 외에도 이 아이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같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정인이가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아이가 망가지는 데에도 부모만 갖고 결코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한 마을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맞추어져서 그 아이가 큰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사망까지 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대략 아이가 태어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주로 어머님과 맺어지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애착이 아이와 잘 맺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엄마가 아이의 요구나 욕구에 대해서 적당하게 반응을 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러한 애착이 건강하게 맺어지지 못하면 아이가 엄마에게 대해서 엄마를 회피하거나 또는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자녀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은 그 엄마도 그 엄마의 엄마와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내가 내 아이와 어떤 애착 관계를 맺을까, 내 의지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엄마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휴가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이라고 하는 것을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쓸 수 있도록 하죠. 사실은 그것은 엄마나 아빠가 쉰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아이한테 전념을 해서 엄마와 아빠가 아이와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아이가 태어나서 최초의 1년 내지 1년 반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프로이드라든지 스키너라든지 메슬로, 아마 이런 심리학자들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들은 서로 굉장히 다른 인간의 성격에 대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주장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어린 시절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일치를 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인생 최초의 경험,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중학교 때보다는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보다는 유아기 때보다는 영아기, 태어나서의 최초의 경험,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된 아이들이 높은 자존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애착 형성과 자존감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아동 청소년 아이들의 거의 모든 특성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가능성도 높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취할 가능성도 더 높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리더 그룹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훨씬 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존감은 거의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아마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그 이상 훨씬 더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존감의 개념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할 때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그 자신감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되고 리더로 성장을 할 때 학업적인 성취도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애착 그리고 자존감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 기억해 주세요.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보통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것인데 자아정체감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찾아가는 일종의 내비게이션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성장의 조건 제가 오늘 세 가지, 물론 세 가지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 애착.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사랑의 치료약은 없다. 헨리 데이빗 소로우라고 하는 자연주의 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존감, 상당히 오래전에 SBS 스페셜에서 학교의 눈물이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학교에서 폭력을 가한 아이들과 그 폭력에 피해를 당한 아이들, 이 두 집단을 한쪽의 학교를 만들어서 그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면서 생활한 그러한 다큐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연구진들이 이 아이들과 함께 했는데요. 거기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여기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대 아이들의 문제는 학교폭력이든 비행이든 그 뿌리는 모두 하나다. 우울감과 자존감 등 미성숙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가한 아이들과 학교폭력을 당한 아이들, 이 두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 공통점은 낮은 자존감과 높은 우울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들은 우울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향상을 시키고 우울감을 낮추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 한 가지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자아정체감입니다. 자아정체감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의 인생의 항로를 찾아나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알고 나의 어떤 진로와 갈 길을 찾아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 자아정체감이죠. 자, 크리스 메르코 글리아노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 그 책의 저자이신데 이분이 쓴 글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인생을 헤쳐나갈 내적 안내 시스템을 갖고 태어난다는 이론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채 은유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나는 안내 시스템이 작동하는 모습을 오랜 세월에 걸쳐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 존재를 굳게 믿는다.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해야 할 바, 자기가 스스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비게이션을 우리 안에 갖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종의 자아정체감이고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시켜 주기 위한 방법은 아이를 믿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정체성을 잘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에서 방영되는 그 프로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를 보신 적이 아마 모두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과 아주 심한 갈등을 겪고 그리고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 습관들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참 인간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엄마나 또는 아빠한테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컨트롤 V 해서 갖다 놓는 것과 같은 즉 부모로부터 그대로 여러 가지 특성들을 답습하는 존재가 인간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은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여러 가지 가정 환경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실은 그 아이가 어떤 부모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프로를 보게 되면은 많은 그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또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아이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다가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카메라에 찍힌 자기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라면서 내가 저랬구나. 내가 아이한테 저렇게 심하게 됐구나. 라고 하는 자기의 모습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도 역시 그렇습니다. 엄마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여러 가지로 막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돌아보면은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가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모른 채로 감정의 골은 깊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또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하지만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연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프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프로에서 또 그 오은영 박사님이 아이들과 맺는 그러한 여러 가지 관계 맺기 어떤 그러한 그 팁들을 많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한 팁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번 보았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의 프로에서는 한 아버지가 아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그러는지 몰라요. 막 그냥 행패를 부리고 집안에 있는 기물을 막 갖다 버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그냥 계신데 아랑곳하지 않고 막 눈을 째려보고 이런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그 조그만 카메라와 같은 것과 아이가 나중에 대화를 하는 모습이 있죠. 그때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어떠실 것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아빠가 외로우실 것 같아 라고 대답을 해요. 그 아빠가 외로울 것 같다라는 그 얘기에 그 아빠가 눈물을 한없이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프로나 또는 어떤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가정을 보면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아이에게 가게 되죠.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도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아이한테 집중을 합니다. 그 프로에서도 아이가 엄마한테 막 못되게 하고 할머니한테 못되게 하고 할아버지한테 못되게 하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아이한테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컴퓨터에 있는 핸드폰에 있는 게임 다 지워버릴 거야, 위협하고 협박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막 못되게 하니까 할아버지도 그 아이한테 아주 굉장히 아주 비난의 그러한 목소리, 그리고 그러한 눈길을 주고, 할머니도 그러고 너 그럴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집 할머니 오지 마.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이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이지만 엄마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프로를 한번 보시고 아빠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프로를 보시면 그 아이가 새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아이가 보이는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어른들의 행동, 엄마 그리고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이 온통 아이한테 집중해서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어떤 누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비록 잘못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잘못된 모습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러한 모습을 고쳐주기 위한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아이 자체의 인격을 무시하는, 또 아이의 존재를 무시하는 그러한 아이에 대한 그 대하는 방식은 아이를 병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펑펑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는 외로움의 모습을 그 아이를 통해서 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둘러싼 아빠, 엄마라고 하는 가족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가족이 어떤 방식으로 변해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눈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이 금쪽이 프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은경 박사님께서 아이들에 대해서 양육하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고 계세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을 우리가 보통 이 영상을 보게 되면 아이만 계속 보게 돼요. 그런데 한 번 더 보시면서 아빠만 한번 계속 보시면서 이 프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보시면서 엄마만 보면서 엄마한테 초점을 맞춰서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이는 게 달라 보입니다. 사실 엄마나 아빠나 아이를 처음 키워보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잘 키우는 것인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익숙한, 내가 받아온 방법으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자꾸 의지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고 그것을 조금씩 실행하고, 사실 우리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어가는 연습을 하는 마치 학생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크리스 메르코글리아노라는 분의 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뉴욕에서 ADHD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고 행동이 과잉적인 아이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부르죠. 그런 아이들을 주로 교육을 하는 그러한 대안학교를 한 30년 운영을 해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보통 ADHD로 진단을 받으면 미국의 학교에서는, 또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생기고 있는데 정신과에 가서 약물을 꼭 지어서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하게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공적인 교육을 몸소 해오셨고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이 책에다 담으셨는데요. 사실 이 책은 ADHD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그 책이긴 하지만 사실 모든 아이들은 주의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죠. 어릴 때 누가 그렇게 주의력이 깊은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행동이 조용히 있는 아이들 별로 없죠. 행동이 다 뛰어놀고 왔다 갔다 하죠. 어떻게 보면 모든 아이들은 주의력도 크게 산만하기도 하고 또 행동도 굉장히 과잉적이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ADHD라는 명칭이 그 아이들을 어떤 하나의 사회적인 또는 병리학적인 어떤 틀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 책에서 크리스 선생님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책에서 몇 개 구절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는 것을 힘들어하거나 감정 조절을 잘 못하는 아이들은 수백만 명이 똑같이 앓고 있는 무슨 유전적 장애가 있어서 약물요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각자의 고유한 처지에서 자신만의 문제를 겪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믿어주는 사람들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자신만의 개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은 애정 어린 관심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꼬리표와 약물로는 대체할 수 없는 우리의 관심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의 역기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은 일종의 조난 호출, 즉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다. 조금 아까 금쪽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아이가 막 저항하고 반항하고 짜증내고 하는 것이 일종의 내가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사랑을 좀 줘 와 같은 그런 신호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욕구 불만과 정서 불안의 표출이지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들의 개인적 차이와 독특한 행동을 포용하고 아동 발달 이론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참고만 하고 배움을 의무적인 일로 만들기를 거부하고 강압이나 강요보다는 믿음과 책임감에 의존하고 무엇보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의 천부적 권리를 존중하는 공동체에서 함께 일하고 놀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의 천부적 권리.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부모님들은 짜증나죠. 그때 부모님이 아이에게 해줄 것은 짜증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주는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글은 미즈타니 오사무라고 일본에서 야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아이들이 저녁 9시가 되면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것을 보고 거리로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했던 선생님이십니다. 이 선생님의 그 책에서 제가 한 글을 인용을 했습니다. 나는 학생을 절대 야단치지 않는다. 아이들은 모두 꽃을 피우는 씨앗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어떤 꽃이라도 심는 사람이 제대로 심고 시간을 들여 정성스레 가꾸면 반드시 꽃을 피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학부모와 교사, 지역의 어른들과 매스컴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정성껏 돌본다면 아이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만약 꽃을 활짝 피우지 못하고 그대로 시들어버리거나 말라버리는 아이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어른들의 잘못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피해자다. 누구나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잠재적으로 꽃씨가 눈에서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봄이 되어서 햇볕이 나고 물을 주고 좋은 바람을 맞으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아이는 그러한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하나를 더 인용을 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러나 때리는 사람과 때리고자 하는 그의 바램은 수용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 아까 그 금 쪽에서 나온 아이처럼 막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그런 것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행동에 숨어있는 그가 원하는 바, 그의 바램, 그의 욕구, 그의 요구 이러한 것들은 수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쪽이가 아까 막 발버둥 치면서 난리칠 때 그 아이가 발버둥 치는 이유 그것은 받아들여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칼 로저스라고 하는 인본주의 심리학으로 알려진 칼 로저스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 아이들에게 또는 모든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조건을 갖지 말고 긍정적으로 대우를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는 무조건 잘했다고 칭찬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이를 벌을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야단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아이가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엄마가 지금 나를 미워서 저렇게 나를 야단치고 있구나가 아니라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순간에도 엄마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지금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랑해서 나를 지금 야단을 치고 혼내시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만 유지할 수 있다면 야단을 치고 따끔하게 혼을 내도 그것은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무조건적 긍정적 대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